문재인 정부가요 집권할 때 상황을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을에 살면서 의존했던 뚝이 있었어요. 물을 범람을 막아주는요. 근데 그 뚝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 뚝이 무너진 거예요. 뚝이 무너지다 보니까 물이 범람을 해서 물이 덮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되고 집들도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2016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사람 구해내야 되죠. 그다음에 구해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몸통에다 비유한다면은 공정경제를 얘기했죠. 한편에서는요. 그게 왼발이고요. 혁신성장이 오른발인 겁니다. 즉 우리가 사람 몸이 앞으로 가려면 공정경제가 앞으로 가고 왼발이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른발이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발로만 계속 못 가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뭐냐면 공정성 강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정성 강화, 을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공정성 강화에 대한 수단을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놓친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마다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막 하고선 죽고 자영업자와 갈등이 엄청나게 그랬었잖아요. 결국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게 뭡니까?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인상 제한은요. 결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대책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요. 을들, 자영업자나 최저임금 대상자든 누구든 간에 을들을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금융이 지금은 현대경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들은요.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못 받습니다. 이금융권 가야 돼요. 이금융권 가는 순간에 최소한 15% 이상 이자를 내야 됩니다. 시중은행 이용하면 5% 미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이 10% 전후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역대 정부가 계속 중금리 시장 육성하겠다. 카카오뱅크 이런 거다 하는 것도 그거 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과는 시원치 않지만은. 근데 10%로 중금리 시장을 육성해도 해법이 안 됩니다. 10%로 만약에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분식집 한다고 해보세요 한번요. 라면 팔고 김밥 만들어서 판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10% 수익이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10%로 대출 받았으니까는. 근데 10%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의 수익률이 6%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그 돈들이 전부 다 그 사업하겠다고 10% 이상 나오면 몰릴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봤자 1점 몇 %뿐이 안 나오는데 10% 정도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부채 악순환에 빠집니다. 빚을 또 빚내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636조 원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특히 이자 부담 1%만 적용을 해보세요. 1%만 깎아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6조 3,600원입니다. 1년에.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상자들, 근로자들 10,000원까지 인상하면은 올해 8,350원이었었죠. 1,650원 인상해주고 거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 다 임금을 10,000원까지 올려주게 되면 인건비 올라가겠죠. 다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면 되냐? 4조 원이면 충분해요. 4조 원 큰 돈이죠. 근데 자영업자들 이자 1% 깎아주고, 예? 자영업자들의 임금 1만 원을 인상해달라면은 자영업자 어느 게 선택하겠어요? 예? 금융비용 깎아줘가지고 절약하는 6조 3,600원 가지고 4조 원 주면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죠.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쓸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자영업자는 결국 가게가 돈을 써야지만 자영업자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민주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금융은 우리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고소득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돈 벌기 좋은 하나의 무대이고 저소득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그러니까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이런 아주 못된 곳입니다. 금융이라는 곳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금융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동원하면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해 주듯이 그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이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면서도 상당히 그 효과가 반감된 게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를 건물 임대료로 더 이렇게 내게 돼 버리니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격 올라가는 것도 싫고 내려가는 것도 싫다는 이런 건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조정돼야 됩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요.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뚝을 재건하는 문제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는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다행히요. 근데 제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다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지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조업이 대신 제조업을 보강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이 플랫폼 산업들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 로봇 밀도가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로봇 밀도로 하는데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 로봇 밀도의 도입 속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로봇을 도입한다는 것은 생산 현장에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노동력들이 갖고 있는 숙련도는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대참사가 날 수 있어요. 인공지능형 이 로봇화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에.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에서 예일대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2014, 15년 경이에요. 사람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습득을 시켜봤어요.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3초 걸렸습니다. 13초 걸렸어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인공지능 컴퓨터 절대 안 잊어버리죠. 절대 안 잊어버리죠. 지금 올해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 2000년생입니다. 제가 얘네들한테 2075년까지 내 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요. 지금 속도로 하면 한 74세가 돼야지 연금 받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은 뭐냐면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30대, 40대, 50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좋든 싫든 간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은 어떠냐? 그냥 주입식 교육. 그렇죠? 표준화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누가 빨리 습득하냐, 누가 많이 주어진 시간에 많이 습득하냐, 이런 경쟁만 시키고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속에서는 인공지능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 습득 가지고는요. 시대 부적응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구글이라는 기업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구글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죠. 구글이 여러분들 9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데뷔를 했어요. 구글이 처음에 등장할 때 검색 서비스업체였잖아요. 당시에 검색 서비스업은 야후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후 지금 어떻습니까?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죠. 근데 구글은 거기서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제 진화, 산업의 진화의 방향이 비밀이 있다고요. 저는 구글 없이 못 살아요. 구글에서 모든 자료를 다 이제 얻어요. 도서관 갈 필요 없이요. 구글이 저한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구글이 투자를 해가지고 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습니까? 저도한테 얻어가는 게 있죠. 뭡니까? 제가 흔적 남기잖아요. 데이터입니다. 많은 편의를 주면은 많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게 많은 데이터가 뭐냐? 빅데이터인 거예요. 빅데이터가 있으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돼야지만이 자율주행차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하면서 GM이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자신과 가족만이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얘기는 자동차 안에서 앱도 쓰고 인터넷도 한다는 얘기예요. 운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가족만이 쓰게 되면은 가족 정도의 데이터만 남지만은 이걸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쓰잖아요. 한 차를요. 데이터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공유 사업을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으로 데이터가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요, 사원을 뽑을 때 뭘 가냐면요, 자, 니네들한테 데이터를 주겠다. 데이터를 엄청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구글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콘텐츠를 구글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애플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앱을 애플 직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뭡니까?
상대방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콘텐츠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45대 50으로 나눠가지고 애플한테 앱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사람들한테 3대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익을 공유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이익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서울역에 모이듯이 부산역에 모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넣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걔네들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거 절대 못해요. 왜 그러냐?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아이디어도 없고요. 예? 자기 차이도 없고 컬러도 없고 다 똑같아. 원래 다 사람은 다른데 교육받으면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바뀌었듯이 산업사에서 데이터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사의 인간형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산업사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육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경제학자면서 교육혁명, 교육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런데 어떤 인간형이 되느냐? 과거에는 혼자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융복화되면서 예?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타자리 인간, 이타자리가 뭐냐면 남한테 이익을 만들어줌으로써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인간형이 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규범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협력이 더 중요하고 예? 서로가 공유가 중요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유라는 규범보다는 자율규범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고 이 사회 혁명이 그러니까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변해가지고 기술만 변해가지고는 여기에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거대한 변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요, 일본이 창조산업 육성에 실패했듯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조업 육성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데이터 산업 육성하는 걸 또 실패합니다. 전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